249쪽을 보시면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경우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십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할 테고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바로 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열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칼 두고 뛰어가면 안 돼요. 네, 위험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단하겠죠. 그래서 을 승소 판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는 이 을은 판결서 가지고 있죠. 이 판결서에 의해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서라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갑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을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때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을에게 채권자가 있을 때, 을에게 채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가 등기를 받아가게 되면 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싫으니까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까 갑에게도 등기 청구권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그 다음에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가 있죠. 이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걸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전부 다 갑에게 부과가 될 겁니다. 열받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 뛰어가면 안 되고요. 뭐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판결서 한 장 주겠죠. 이 판결서 한 장 가질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이 등기 신청이 없어도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행 판결일 것을 요구해요. 이행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판결서 이렇게 있을 때 판결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좋은 일은 아니겠죠. 이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된 문장과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 법원이 내린 판단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론. 그리고 이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판결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게 판결서예요. 이때 이 주문은 보통 2줄에서 3줄 정도로 대단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이 이유는 수십 장이 될 수도 있고 수백 장이 될 수도 있고 수만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확인 판결. 갑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병은 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이라고요? 확인 판결. 그렇죠.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그 판결의 이름은 이행 판결입니다.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주문의 끝문장이 뭐뭐 한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형성 판결입니다. 이제 남남이 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즉 형성시키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요 A 지점부터 요 B 지점까지 분할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의 대표 주자예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필요 없이 그 즉시 분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판결 중에서 저기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되느냐?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 왜냐면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 무슨 판결이겠습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행 판결이에요. 이 이행 판결일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 판결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패소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승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좀 이해해 보죠.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고요. 등기부에는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 등기부에 2분의 1씩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대판 싸웠어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랑 등기부에 이름을 같이 올리기 싫으니까 이거 토지 분할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여기가 도로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하고 이쪽은 내가 가질 테니까 이쪽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 갑은 이렇게 제안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놈의 갑이 좀 이상해서 그래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할 거다 라고 큰소리 뻑뻑 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인데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의 이름은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테고요.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오겠죠. 어떤 판결 나오겠습니까?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네, 아무리 로스쿨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여기 C 지점부터 D 지점까지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러면 이쪽 갑이 소유하고 이쪽 을이 소유하면 공평하죠?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C 지점부터 D 지점까지 분할한다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건 뭡니까?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C 지점부터 D 지점까지 분할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고라고 부를 테고 을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일까요? 원고 패소 판결일까요? 패소 판결입니다. 왜냐면 원고가 요구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거부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원고 패소 판결이에요. 원고 패소고 피고 승소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쪽은 갑이 소유할 테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을은 이쪽에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을은.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할까요? 공유물 분할은?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의 법적 성질을 뭐로 봅니까? 현물 분할. 네,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지분의 교환으로 봅니다. 나중에 저도 설명을 드릴 텐데 공유를 공부하신 다음에 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공유물의 현물 분할은 지분의 맞교환으로 봅니다. 지분의 맞교환이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등기소에 가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패소자인데. 네? 있겠죠. 왜요? 패소자일지라도 이쪽은 갑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이쪽은 갑 소유니까 갑이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형성 판결의 일정이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패소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고 피고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승소 여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패소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승소한 자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패소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 피고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리하죠. 승소한 등기관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때는 이행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일정이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패소 따지지 않습니다. 원고, 피고 따지지 않습니다. 승소한 자도 패소한 자도 원고도 피고도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합니다.
확정 판결일 거 요구해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반대 의미는 뭐겠습니까? 미확정 판결일 겁니다. 그러면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확정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미확정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다시요.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 법원에서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떤 운명에 처해질까요? 어려우세요? 미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급법원에서는 이거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소돼야 되죠. 그는 등기 경제상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등기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 가지고 등기해봤자 나중에 번복이 돼버리면 말소가 돼야 돼요. 이건 등기관이 짜증낼 겁니다. 그래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만은 많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어야지만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이라는 것을 등기소에 가서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확정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라고 자주 출제되냐면 송달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 판결일까요? 미확정 판결일까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무슨 뜻이냐면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이란 뜻이에요.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그러면 이건 임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확정 판결일까요? 미확정 판결일까요? 미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면 요 가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미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고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 정도에서 출제가 돼요. 다시 정리해보죠.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원칙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승소한 등기 관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패소 따지지 않습니다. 원고, 피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결서를 가지고 패소한 자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확정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 또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미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일단은 그 정도만 봅니다. 그 다음에 250쪽을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나와 있죠. 네,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체예요. 시체입니다. 사체니까 사람 아니죠. 그럼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질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불러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A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 A는 포괄 승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포괄 승계인,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상속인이 될 거예요. 요즘은 이 용어로 더 많이 출제합니다. 포괄 승계인.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이 사망했을 때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우리 민법 187조는 상속의 경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비상속인 사망 시. 그 시점이 상속 개시 시예요. 상속 개시 시는 비상속인 사망 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A 명의로 뭘 갖춰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은 뭘까요? 갑사망.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상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187조 민법.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라고 불러요. 또한 지금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괄 승계에 따른 상속 등기,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등기부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등기부에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A 등기 원인은 뭘까요? 상속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포괄 승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상속에 따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소유권은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변동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비상속인에서 A로 넘어간 등기죠. 맞죠? 그러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부만 놓고 판단할 때. 그렇죠. A는 뭐가 됩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갑은 돌아가셨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또는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단독 신청이에요. 하나 더 볼 겁니다.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썼나? 이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만약에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의무를 이행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갑이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상속인. 그렇죠.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누구에게 승계가 됩니까? 상속인에게 승계가 될 겁니다. 상속인에게 승계가 될 겁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A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A를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갑은 권리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전부 다 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누구에게 승계가 됩니까? A에게. 맞아요? 그렇죠. 요 A에게 소유권도 승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승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을은 이 등기 청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A에게 행사해야 되죠. 따라서 이 A는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뭡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거. 따라서 등기는 어떻게 신청이 될까요? 이렇게 신청이 될 겁니다. 돌아가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절대로 등기하고 오라고 안 보내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꼭 굳이 하늘나라에 네, 괜히 얘기했다. 이게 바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는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A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서 이 등기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등기 원인은 상속입니까? 매매입니까? 매매가 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갑이 사망했죠. 을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갑 사망했죠. 따라서 2번 소유권 이전 상속 A 3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왜? 물권 변동이 소유권 변동이 갑에서 A로 넘어갔고 A에서 을로 넘어갔죠. 그런데 요 A를 생략하고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뭘까요?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립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을 명의로 등기가 될 거니까 이걸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등기라는 거. 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구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신청,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신청 또는 상속 등기신청 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단독신청입니까?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 그리고 등기원인은 뭘까요? 상속. 이쪽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등기원인은 뭘까요? 매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지만 이게 덜 헷갈릴 테고 아직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250쪽을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나와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 나중에 다시 할 텐데요. 종주, 교회, 사찰, 또 뭐 있죠? 정당,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요 5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려드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251쪽에서는 동글뱅이 2번에 등기 절차 나와 있습니까? 네, 등기 절차 2번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첨부정보 별표 치십니다. 둘 다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둘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252쪽을 보시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나와 있습니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과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목차가 좀 이상한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세 번째, 대위 신청. 세 가지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25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때 갑을 뭐로 부를까요?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대금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여기에는 이렇게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A가 채권자란 얘기는 을은 채무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 명의를 받아가면 여기서 강제 집행 들어와서 뺏어갈 것 같으니까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요 A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채권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채권자는 요 채무자의 요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등기법에서 마련해 놨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우리 등기법은 대위 신청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대위 신청은 원칙적인 모습입니까? 예외적인 모습입니까?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는 제3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예외예요.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이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이 요건은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없다면 대위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보전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등기를 통해서 이 A가 가진 채권은 보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A가 가진 채권을 비보전 권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피대위 권리라고 불러요. 대위 당하는 권리라고 해서 피대위 권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불이익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은 누가 갖는 겁니까? 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는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일 때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 대위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채무자는 예죠. 이제는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럼 채무자가 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채권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채권자 A는 대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강제집행 들어오기가 쉽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이쪽에 있을 때는 대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만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에서는 대위 신청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인데 좀 어렵죠? 네, 그냥 일단 외워두세요. 지금은 아직 법에 대한 리걸 마인드가 생기지 않으셔갖고 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엔 저절로 아시게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때 이 채권은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등기 신청권은 권리에 관한 등기여도 되고 사실에 관한 등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표제부 등기도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갑부을구 등기뿐만 아니라 표제부 등기도 이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즉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돼야지만 대위 신청이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이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죠.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이 을과 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일부 매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그래요? 된다고. 일물 일권의 원칙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일물 일권의 원칙.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한데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다면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필을 해야 됩니다. 분필을. 맞습니까? 쪼개서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분필은 갑이 등기소에 가서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분필이 이루어지면 면적이 반으로 줄죠. 따라서 이거는 갑불구에 하는 등기겠습니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겠습니까?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필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죠. 그런데 갑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 요 을은 이 분필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을은 채권이 있습니까? 채권.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권이 있죠. 두 번째,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분필 등기 신청권이 있죠. 이 등기는 사실에 관한 등기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 등기는, 이 분필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표제부 등기는 이 불이익이 없어요. 갑불구에서만 나타납니다.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대위 신청은 공동 신청이겠죠. 이렇게. 이때의 대위 신청은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이 등기 신청이 단독이니까 대위도 단독. 이 등기 신청이 공동이니까 대위도 공동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나중에 출제가 되면 다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까?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까? 세 번째,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가 아닐 것.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다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일일이 꼼꼼히 하면 좀 어려워지죠. 255쪽을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민법에서 대리 하셨죠? 하셨어요? 어디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리는 대신 법률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불러요? 본인. 을은 상대방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렇죠?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민법에서. 네? 네? 을이 대리인이라고 했죠?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죠? 뭐라 불러요? 자기 계약. 이거 자기 계약 그린 건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 체결한 거 아닙니까? 자기 계약. 그렇죠? 네? 아니 무권 대리는 대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기본 아니 어떻게 무권 대리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건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안 하시, 이거 처음 보세요? 아, 그러면 지금 하면 되죠. 대리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계약.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에? 10억에. 이건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도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쌍방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쌍방대리.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124조 본문에서 이유는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부동산의 시가는 10억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가대로 10억의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을은 대리는 대금 결정 권한도 있어요. 대리는. 그러면 얼마의 대금이 결정이 될까요? 이거보다는 15억이요. 을이 바본가요? 아니죠. 10억보다는 적게 결정하겠죠. 한 5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합니다. 이 대리제도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제도예요. 사적 자치 능력을 확대하고 사적 자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네, 할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러면 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리제도인데 만약에 이렇게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124조에서는 이 자기계약을 금지합니다. 그렇겠죠? 네. 쌍방대리. 이것도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갑과 을이 본인이죠. 그러면 대금은 얼마로 결정할까요? A는 알아서. 갑과 치라면 15억쯤. 을과 치라면 5억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중에 한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제도의 본질과 충돌을 일으켜요. 본인을 위한 제도가 대리제도인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금지시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네. 그런데 등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등기는 대금은 본인이 결정하고 등기만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 계약 금지 규정이 우리 등기 신청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 등기는 대금은 이렇게 결정하고 등기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혼자.
그러면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 금지시키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 금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124조 단서에는 채무 이행 행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채무 이행 행위는 등기하는 건 채무 이행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그래서 255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2번이 있죠.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시면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등기법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시청행위는 채무이행행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맨 마지막에 디귿 있습니까? 디귿. 네, 디귿 별표는 치십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56쪽을 보시면 등기신청 정보의 제공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계약 안에는 물권행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등기의무자라고 부를 테고 을을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와 등기관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과 을은 등기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요즘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등기기록에 옮겨 적습니다. 예전엔 신청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은 신청서라는 용어보다는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신청정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예전엔 등기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신청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관은 이쪽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여기에 옮겨 적겠다면 그 내용이 이제 공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의 내용도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등기부는 엉뚱한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될 겁니다. 등기관이 하는 역할은 여기의 내용을 이쪽에 옮겨 적는 역할을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쪽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 다른 각종 정보들을 같이 첨부합니다. 이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들을 신청 정보에 첨부합니다. 첨부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이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돼서 올바른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이쪽에 옮겨 적게 돼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쪽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이쪽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신청 정보에 의심적인 내용이 있을 때 이 갑과 을을 등기소에 소환을 해서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관이나. 그렇죠. 그래서 등기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만 합니다. 확인이 되면 옮겨 적게 돼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보통 종이가 될 텐데요. 이 서류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류 심사. 그게 바로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 쭉 가서 제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29조에서 제1호부터 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1호부터 11호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하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각자는 무릎 각자를 얘기하고요. 무릎 하는 아래 하자를 얘기하는데요. 각하라 한다는 얘기는 무릎 밑으로 신청서를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건방진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이 되면 무릎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 이를 각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용어는 아닐 거예요.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예요. 무릎 밑으로 던져버리는 것. 즉 거부 결정을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의 거부 결정. 그러면 등기 신청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부 사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29조 제1호부터 11호까지 해당이 된다면 이때는 등기 신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1호는 뭐가 있냐면 관할을 위반하는 경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간단하게 표현하면 등기 능력이 없는 경우. 제3호는 저도 몰라요. 11호도 모릅니다. 이렇게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등기 신청을 각하 거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실수해서 잘못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뒷구녕으로 돈 많이 받고서 일부러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29조 제1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각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관이 각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행된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효력이 있느냐. 이거는 여기서 나눠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나누는 이유는요. 이쪽은 공시 기능이 없는 등기예요.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시 기능이 없는 등기입니다. 이쪽은 등기가 실행이 됐는데 공시 기능은 있는 등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쪽은 흠이 굉장히 큰 등기고요. 이쪽은 흠이 굉장히 작은 등기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호, 2호의 위반의 경우에는 공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합니다. 흠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해요. 하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무효, 절대무효라고 얘기합니다.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요. 그런데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뒷구녕으로 뭐 받았을 때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트예요. 세트. 기계적으로 이게 암기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때는 공시 기능은 있는 등기들입니다. 다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공시 기능은 있는 등기라는 겁니다. 이때는 공시 기능이 있으니까 하자는 굉장히 조금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작다라고 평가해요. 하자가 작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무효이겠습니까?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시 기능은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 공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시 기능이 있는 등기를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냐?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왜 공시 기능이 없다라고 보느냐면 여기는 경상북도인데요. 경상북도 안에는 많은 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는 A라는 시고요. 이 A라는 시에 등기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갑은 당연히 요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보존등기를 여기 가서 해야 되는데 갑이 보존등기를 여기 가서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등기소장으로 있는 여기 가서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관할을 위반한 겁니까? 위반하지 않은 겁니까? 위반한 거죠. 그래서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기 없으면 이쯤에는 있겠지 가보겠죠. 그런데 여기 있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공시기능이 없습니다. 공시기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능력이 없는 경우 제가 며칠 전에 벤틀리 자동차를 5억 주고 샀는데요. 아 진짜 산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살 돈 있으면 강의를 안 합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등기소장으로 있는 등기소에 가서 요 아파트 한 채 값이니까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줬더니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벤틀리 자동차가 이게 등기가 가능한 겁니까? 왜요? 동산 아닙니까? 동산. 그렇죠. 동산은 등기가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이 벤틀리 자동차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있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시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이때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첫 번째 당연무효, 따라서 직권말소, 세 번째 이의신청. 나머지 것들은 공시기능이 있는 것이고 다만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사소한 절차 규정이 있는데 그 절차 규정만 위반했을 뿐이에요. 공시기능은 있습니다. 공시기능이 있으니까 당연무효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란 뜻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효는 이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이 등기는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때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나 각종 법에서 실체라 하면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권리를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고 이 권리 취득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거 설명드렸나요? 했나 안 했나? 네? 뭐라고요? 작년에? 저 작년에, 네. 그럼 이 정도만 보죠.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